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0화째 김광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경익남 시그니처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여러분께 강의로서 다가오고 있고, 이 시그니처 인사로서 매주 한 번씩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200번째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200화를 기념해서 그냥 평범한 거시경제 현황을 말씀드릴까, 아니면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좀 희망 섞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35만이 넘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한 분 한 분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한 분 한 분 영상을 봐주시고, 또 한 분 한 분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 덕분에 200화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 저희 구독자 중에 또 가장 많은 계층이 되는 70년대생, 소위 40, 50대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말씀드리려 하고, 40, 50대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줄은퇴를 시작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70년대생 이 40, 50대가 자영업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은 또 한편 취업 포기를 단행하고 있는 그냥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왜 200화 때 이렇게 한국 경제의 어두운 단면, 무거운 주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려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희망이 없다면, 헤쳐나갈 뭔가 대응책이 없다면 이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겠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라는 것을 중심으로, 희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빠지지 않는 서론입니다. 40, 50대, 70년대생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다하고, 인구 구조 변화의 현상에 따라서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70년대생은 요즘 것들이었는데, 이 요즘 것들의 질문, 왜 야근해야 되죠? 왜 회식해야 되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90년대생이 오고 2000년대생이 오면서 지금까지 이 70년대생이 훈련받고 일하고 했던 그 문화를 울면서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70년대생이 온다가 아니라 운다라는 이야기가 무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20대 청년은 정말 이 좁은 문이라도 뚫고 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 좁은 문은 계속해서 나에게는 열리지 않는, 나에게는 언제 열릴까, 구직을 단념해야 될까라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현실을 아마 공감하고 계실 거고, 그 공감하는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혹은 여러분 주변인의 현실 속에 제가 한마디 조언을 드려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경제를 분석하고 끝으로 조언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200화 경익남 특집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현황을 봐야죠.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 창폐업은 굉장히 지독하게 남아 관련이 됩니다. X세대가 이제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기에 이르릅니다. 50세, 55세 진입하니까 해당 산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소위 재직하는 연령이 좀 연령대가 낮죠. 그러면 이 대량 은퇴가 시작됐던 베이비붐 세대에 이어서 또 대량 은퇴가 시작되는 X세대의 은퇴, 1970년대생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할까?
어떤 일을 한다면 재취업을 할까? 재취업이 어렵다면 창업을 할까? 거의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X세대의 특성상 그냥 쉴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합니다. 왜? 이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함께 내가 중요하기보다는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부모 부양, 아래로는 자녀 부양, 이 부양 부담을 갖고 있는 X세대는 그냥 자연스럽게 퇴직하고 놀지 뭐가 아니라 또 끝까지 부모 부양, 끝까지 자녀 부양이라는 그 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쉼을 선택하기보다는 일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보시는 것처럼 부양 부담의 정도가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죠. 물론 부모만 부양한다, 자녀만 부양한다, 이것도 중요한 부양 부담에 해당되겠지만 부모 모두 부담한다, 부양을 한다 라는 그 비중이 44%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85.3%가 부모 혹은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생애 주된 직장에서 성실히 일을 하고 직장에서 떠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쉬었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일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비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였었는데 비임금 근로자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취업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애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70년대생 인구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약 10%, 15% 정도만 재취업이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90%에 달하는 이 70년대생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취업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자영업의 정의가 self-employed, 스스로 취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 경제에 고용 창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여러 가지 몇 가지 변수들이 같이 맞물려서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재취업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5년 또 2024년 들어서 이 비임금 근로자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업자가 굉장히 많다. 왜? 계속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창업하고 또 X세대가 은퇴하면서 창업하니까 창업자가 많은데 많은 창업자에도 불구하고 폐업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23, 4년 동안 창업자도 많은데 폐업자가 더 많기 때문에 23년에서 4년 동안 자영업자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비임금 근로자가 줄어든 겁니다. 물론 25년은 아직 1분기 데이터만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25년을 놓고 말씀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95만에 달하는 95에서 7만에 달하는 폐업자가 발생했는데 24년에는 100만이 넘는 취업자가 폐업에 임하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폐업에 임하는 그 정도가 더 심화됐다라고 본다면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창업하는 여정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상공인의 경영 성과가 나쁘니까, 매우 나쁘거나 다소 나쁘거나 나쁘니까 창업해봐야 성과가 좋지 못하니까 폐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 음식점업 폐업률과 폐업 건수가 너무 가파르게 늘어서 차라리 창업하지 않았으면 중산층이었을 법한데 폐업을 경험하고 또 다시 창업하고 폐업을 경험하고 한 번, 두 번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중산층이 아닌
취약계층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왜 폐업으로 전환이 되고 왜 폐업 후에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나? 당연히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때문이죠.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 대표적으로 퇴직금이죠. 또 주변으로부터도 빌리고 지인으로부터도 빌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빌리고 각종 지원금 마련하고 별도의 자본이 필요 없는 경우는 얼마 없으니까 대부분 자금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모아왔던 자금 더하기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모든 위기는 변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정부가 정부 부채를 변제하지 못할 때, 이자 상환 능력이 없을 때, 역시 가계가 이자 상환 능력이 없을 때, 기업이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데 채권을 발행해도 채권이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외 채권을 갚지 못할 때, 그런 게 외환위기고 금융위기고 경제위기인 거예요. 역시 창업자가, 자영업 창업자가 폐업하고 도산하는 경우는 대부분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빚을 변제하지 못할 만큼 매출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그 매출 가지고는 운영자금 마련도 채 안 돼요. 그냥 이자 상환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을 마련하죠. 그러니까 추가 대출까지 생각해 보면 더 비싼 이자율로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서 대출을 받고 그럼 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폐업을 단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부분이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악순환이 될까? 창업 직전에 종사상 지위별 어떤 기존의 근로 형태를 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임금 근로자였어요.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70년대생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월급쟁이, 임금 근로자의 형태로 일을 하다가 일자리에서 나오게 되는데 인구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퇴직을 경험하는데 그 다음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다 보니까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도 안 좋고 인건비는 오르고 공공요금은 오르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근데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다 경쟁이에요. 이미 자영업이 과밀화되어 있는데 이 동네에 자영업이 과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치킨집이 이미 4개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치킨집 정도는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똑같은 업종을 창업합니다. 4개도 힘든데 4개의 각각의 자영업자들도 힘든데 내가 창업함으로써 5개가 되고 5개가 된다고 해서 5개의 총 치킨집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더 소비 위축이, 개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 위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빚을 갚기가 부담되고 폐업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악순환임을 이렇게 검토해 봤다면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대응책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말씀드렸었던 청년, 만 15세에서 29세까지를 통계청에서는 청년이라고 정의를 하죠. 근데 이 청년들은 나도 취직할래, 한없이 이력서를 씁니다. 그 이력서를 제출하지만 회신이 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회신이 안 와요. 이력서만 쓰는 기계 같아요. 구직을 단념하게 되는 거죠. 청년들이 어깨가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어깨가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어깨 펴. 어깨 피라고 하면 어깨가 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쉬었음 청년이 늘어납니다. 50만을 초과합니다.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요. 두 번째, 교육이나 자기개발을 위해서 쉬었음을 선택하기도 해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해요. 번아웃, 탈진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대부분이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주어진 여건 때문, 청년에게 주어진 여건 때문인데 너 일해, 너 왜 취업을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회는 말이 되는 사회입니까? 그러면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는 것, 혹은 청년에게 주어진 여건이 잘못됐다면 그 여건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요? 역시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들께도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직을 단념할까?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고용 구조가 그러합니다. 청년은 일을 하려 하는데 그 청년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얼마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100개의 일자리가 주어지는데 100명의 청년이 100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상위 10가지 일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구조예요. 근데 나머지 90가지의 일자리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거예요. 실제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심각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고용 주는 인력이 부족하다 말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가 말하고, 그게 바로 미스매치예요. 그 미스매치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춰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일자리를, 눈높이를 높여줘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더 집중되어야 되겠지만, 저의 의견은 일하지 않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정책 지원금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일이지만 근로조건이 안 맞아. 그러면 그 근로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근로를 선택하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그럼 예를 들면 물론 근로조건의 차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월급만은 아니겠죠. 그 밖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근로조건의 가장 대표격이 연봉이니까, 만약에 월급이 대기업 평균이 400만 원이다. 중소기업 평균이 350만 원이다. 그럼 그 격차가 50만 원이니까 일하지 않는 청년에게 50만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에게, 일을 선택한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로의욕을 고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근로조건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봉급 차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밖에 나머지 여건도 차이를 줄여주는 그런 고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 캥거루족이라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 문화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직을 단념할까? 구직을 안 해도,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베이비붐 세대는, 왜 X세대는 일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을까?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었을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세대가 다른 거죠. 근데 지금은 사회 문화적으로도 캥거루족이라는 삶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보다는 일을 안 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살지 뭐 하는 선택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문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문화, 이게 바람직한지 그 문화적인 개편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청년에게 주어진 지금의 고용 상황은 청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청년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 환경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사회 전체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함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왜 청년에게 일을 주지 않는가?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일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교육훈련 필요 없이 말이죠.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기술 변화는 어떨까요? 디지털, AI로 대체됩니다. 제가 얼마 전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 박사과정 공부 같이 했었던 우리 후배가 어떤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유명한 컨설팅 펌의 임원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컨설팅 펌에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잡이 사라졌대요. 연구 보조원이 없어졌대요. AI 리서치 버전을 도입하면서 그렇게 됐답니다. 역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는 청년에게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덜 주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소위 생각할 수 있는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을 만드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몇 가지 정책적 해결책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있다가 조언에 해당되는 말씀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층이 구직을 단념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이 지연돼요.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청년이 아닐 때 사회에 진입한다. 청년의 통계적 정의가 만 29세까지를 가리키니까 정작 사회 진입하는 시점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30대가 되어서 사회에 진입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출생자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결혼할 계획이 뒤로 미뤄지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계획도 늦춰지고 사회 진입이 지연되니까 출산할 의향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기존에 가졌던 결혼 계획, 기존에 가졌던 출산 의향, 결혼 평균 연령 자체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사회 진입이 지연되니까 결혼 시점이 지연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출산할 확률도 출산 시점도 지연되는 것이지만 출산할 확률도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문제가 아이 낳지 않는 나라를 만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여건이 혹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망적으로 참 어려운 경제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70년대생 X세대 여러분께 제가 부족하지만 작은 조언을 드리고 또 역시 20대 청년들에게 작은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 영상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늙고 또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살까? 무엇을 하면서 살까? 이런 것도 고민하겠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70년대생 여러분께 작은 조언을 드린다면 그냥 창업하고 급하게 창업하고 양쪽으로 부양부담을 안고 비자발적 창업을 하기보다는 준비된 창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길을 걷다 보니 나 이제 다음 달 퇴직인데 우리 골목에 치킨집이 있네. 이건 나도 할 수 있겠어. 오히려 우리 동네 치킨집이 이렇게 많네. 그러면 나는 치킨집은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영업 창업의 그 악순환이 야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다 경쟁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쪽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동네를 걸어가는데 이런 업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업종은 없는 거지? 그런 업종으로의 도전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경험된 창업이 필요하겠다. 여러분은 생애 주된 직장에서 다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가전회사, 자동차회사. 근데 어떻게 음식점과 관련됩니까? 심지어 부장까지 일을 하셨다면 오히려 이 가게에 오는 10대, 20대 손님한테 인사하기도
경쟁력이 좀 약한 거 아닐까요?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가 되는가? 해당 업종에 일단 알바생이든 파트타임처럼 혹은 뭐 계약직으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음식점을 창업하기보다는 음식점에 취업을 하는 거죠. 무급이라도. 그래서 상당 부분 그 노하우와 경험을 갖추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준비된 창업이어야 된다. 역시 반드시 창업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재취업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서칭해 보시고 재취업에 도전을 해 보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생애 주된 직장에서 갖추셨던 경험, 능력, 역량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만 더 교육을 받으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데 하는 부분을 좀 찾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 청년에게 고합니다. 첫 번째 작은 조언은 작은 성과를 이루십시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나는 대기업 직장인이고 싶어. 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내 명함빨은 좀 떨어지네 라는 것보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내 꿈을 펼치고 그 속에서 많은 경력과 업무 성과를 좀 이뤄보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작 원하는 대기업으로 가실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작은 성과 없이는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쉬었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작은 성과를 선택하는 여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력이 경력을 낳는다. 또 많은 대기업들은 경력자를 지금 원한다. 그런데 나는 그냥 무작정 내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계속 대기업만 할래. 이렇게 선택하기보다는 그래도 내 눈높이에 맞거나 내가 정말 딱 원하는 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서 나의 역할이 마치 이 해당 기업의 키맨이 되고 내가 그 기업을 움직이는 대기업의 부속품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키맨이 되는 그런 꿈을 그려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작은 성과를 느끼면서 그 성과에 따른 기쁨을 느끼신다면 그러면 또 한 번 도전하고 일자리 사다리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사례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성과의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쉬었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제가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는 나에게는 적합한 사례가 아니야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제가 못 박아 놓고 반드시 준비된 창업하고 재취업 도전하고 작은 성과 이루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해당되시는 분께는 작은 성과에 도전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이 큰 조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 드리니까 제 모든 말 하나하나가 인사이트고 모든 말 하나하나가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live your good life. 마지막으로 live your good life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좋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많은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근데 특히 AI가 도입되고 로봇이 도입되고 내 일자리는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사라지는 것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생겨나는 것도 주목하십시오. 사라지기만 할 것인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녹화하러 오기 직전에 정부 관련 AI 주제로 우리 저를 뺀 나머지 석학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역시 사라질 일자리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AI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누군가 AI 알고리즘을, 누군가 AI 인프라를, 누군가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도 누군가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누군가는 반도체를 제조하고 누군가는 반도체를 시험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I가 도입되면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그 AI를 도입시키는 핵심 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그림을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일자리가 유망한 일자리고 그 일자리에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사라지는 것만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새로 생겨나는 게 뭔지를 고민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 새로 생겨나는 것에 있어서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추고 미래에 키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연구기관에서 사라지는 것만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일자리만 강조하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제대로 발표하는데 그런데 언론사들이 사라지는 것만 보도하는 거예요. 균형되게 보십시오. 사라지는 일자리와 생겨나는 일자리. 그럼 그 생겨나는 일자리에서 어떤 역량을 요하고 나는 그 역량을 갖춰 나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까라는 그림을 그리는, 청사진을 그리는 그런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청년에게 주어진 1시간의 시간은 30대에게 1시간, 40대에게 1시간, 50대에게 주어진 1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50대의 1시간은 50대와 60대, 50대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1시간이겠지만 40대의 1시간은 40대와 50대와 60대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1시간이겠지만 20대에게 주어진 1시간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결정짓는 그 1시간이기 때문에 쉬었음을 선택하기보다 작은 성과를 이루시고 가능성을 들여다보시고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디 제 경익남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적인 것을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로를 운전하다가 시멘트로 이 절벽을 가득 메운 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시멘트, 두꺼운 시멘트를 비집고 나오는 식물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우리 청년 여러분께 주어진 여건이 시멘트를 막 발라놓은 것처럼 어려운 여건이에요. 일자리를 찾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제가 그 여건이 안 좋다고 비난만 하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이 여건을 바꾸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지만 또 우리 청년 여러분께는 그런 시멘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꽃 피울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는 게 또 어른의 역할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독하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이겨내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